안녕하세요. 똥소리 키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은지입니다. 아이가 열이 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열성 경련일 텐데요. 열경기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경기라는 말보다는 발작 또는 경련이라고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경련은 발작 중에 운동 증상이 동반될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열성 경련은 무엇이고 어떤 모습일 때 경련이라고 하는 건지, 또 아이가 열이 나면서 경련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열성 경련은 말 그대로 열이 나야 합니다. 뇌수막염이나 뇌염과 같은 머리 안쪽 감염이 없어야 되고요. 이전에 열이 없는 경련을 한 적도 없어야 하고, 대사질환과 같은 병을 앓고 있지 않은 상태, 즉 평소 건강하던 아이가 38도 이상의 열이 나면서 발작 또는 경련을 보일 때 열성 경련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6개월에서 만 5세까지 생길 수 있는데요.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가 가장 흔하게 보입니다. 전체 아이들의 3에서 5%에서 열성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제법 많은 편이에요. 실제로 소아응급실에서도 하루에도 여러 명 진료를 보는 날이 많을 정도로 흔한 편이니 우리 아이만 그런가?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열이 나는 첫날 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경련을 하고 나서야 열이 있구나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해열제를 제대로 안 먹여서 그런가? 또는 열이 있는지도 몰랐다니 라고 자책하실 필요도 없어요. 열성 경련을 할 때 아이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온몸이 뻣뻣해지고 굳는 모습과 반복적으로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런 움직임이 없이 갑자기 축 늘어지거나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뻣뻣해질 때는 팔이나 다리를 굽히려고 하면 저항이 느껴지고요. 반복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때는 손으로 잡아도 그 움직임이 쉽사리 멈추지는 않습니다. 눈동자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초점 없이 멍하게 응시하는 경우가 많고, 거품이나 침을 흘리거나 일시적으로 숨을 잘 못 쉬게 되기 때문에 입술이 파래지기도 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련이 2분 전후, 길어야 5분에서 10분 이내로 나타나고, 경련 후에는 보통 졸려하거나 멍한 모습을 보이지만 대체로 빠른 시간 내에 정상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영상에서 열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오한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이 경련과 구별하기 힘들다고 했었어요. 오한은 무엇보다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불렀을 때 반응을 보이고요. 또 관절의 진동성 움직임이면서 얼굴이나 호흡 근육을 침범하지는 않기 때문에 눈이 돌아가거나 숨을 못 쉬지는 않습니다. 경련은 손으로 잡아도 멈추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오한은 만졌을 때 저항감이 없고 손으로 잡으면 그 부위는 떠는 것을 멈춥니다. 열성 경련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독감이라고 알려진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나 돌발진을 일으키는 HHV6 바이러스의 경우에 열성 경련을 더 잘 동반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간혹은 DTP, MMR과 같은 접종의 부작용으로도 생길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접종의 이익이 열성 경련의 위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접종을 피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가족 중에 열성 경련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래도 열성 경련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요. 철결핍성 빈혈이 있거나 알레르기, 또 태아기의 니코틴에 노출되는 것도 일부 가능한 요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열성 경련은 재발을 하는 건지 궁금해지실 텐데요. 약 3분의 1의 환자에서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5개월 미만에서 열성 경련을 했거나 열이 자주 나는 아이,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열성 경련을 한 적이나 뇌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열이 나고 빠른 시간 내에 경련이 발생한 경우, 39도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경련을 한 경우에서는 재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럼 열성 경련을 한 아이는 뇌전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뇌전증이 열성 경련이 있던 환아에서 조금 더 많다고는 하지만 그 위험성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단순 열성 경련에서 뇌전증으로 넘어갈 확률은 1% 정도로 매우 적어요. 하지만 뇌전증의 가족력이 있거나
복합열성 경련이거나 발달 지연이나 신경학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뇌전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9% 정도로 높아집니다. 그럼 단순 열성 경련과 복합 열성 경련이 무엇이냐 잠시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단순 열성 경련은 전신적으로 경련을 보이고 15분 이내로 발생하고 24시간 이내에 재발하지 않는 경우이고요. 반면에 경련 시간이 15분 이상이거나 하루에 2번 이상 발생하거나 고개가 한쪽으로 심하게 돌아가거나 한쪽만 떠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 발작을 보이는 경우에는 복합열성 경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열성 경련을 보이는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인 검사나 관찰을 위해서 입원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경련을 할 때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를 옆으로 돌려서 눕히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이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혀를 깨물까 걱정이 되어서 또는 체한 줄 알고 토하게 하려고 등 입안에 손을 넣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절대 안 됩니다. 손 외에도 어떤 것이든 입안에 넣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가 뻣뻣해지거나 떠니까 움직임을 억제하려고 주무르는 경우도 많으시죠? 아이를 자극하는 것도 안 됩니다. 특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가슴 압박을 하거나 인공호흡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이것은 아이를 더 위험한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안 됩니다. 보호자는 시계를 확인해서 경련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경련을 하는지를 관찰하고 의료진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1, 2분 이내에 경련을 멈추고 의식을 회복한다면 해열제를 먹이거나 병원으로 데리고 오셔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요. 2분 전후로 경련이 멈추지 않으면 119에 신고하고 빨리 병원으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련이 길어지면 꼭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기보다는 가장 가까운 응급실에서 일단 경련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기 좋게 다시 정리할게요. 아이가 경련을 하면 첫 번째, 바닥에 아이를 옆으로 돌려서 눕히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두 번째, 시계를 확인하고 경련하는 모습을 관찰한다. 세 번째, 길어지면 119에 신고한다. 네 번째, 위의 세 가지 이외에 입안에 무언가 넣거나 아이를 주무르거나 가슴 압박, 인공호흡은 절대 하지 않는다. 경련을 하는 모습을 처음 보면 무섭고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요. 우왕좌왕하는 것은 결국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열성 경련으로 병원에 오는 경우 의료진들은 분주해집니다. 일단 아이의 의식을 확인하고 활력 징후를 모니터할 수 있는 장비들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퍼붓겠죠. 아이의 몸무게, 마지막으로 해열제를 먹인 시각과 해열제 종류, 경련 시간과 경련 모습, 그리고 이전에 경련을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처음 경련을 한 건지를 가장 중요하게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손끝을 찔러서 저혈당이나 심한 전해질 불균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열성 경련은 단순 열성 경련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면 대부분 경련이 멈춘 후입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먹이고 아이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열에 대한 원인을 찾아봅니다. 일반적으로 무조건 피검사를 하거나 뇌파 검사를 하거나 CT나 MRI와 같은 영상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음 열성 경련을 보인 경우에는 일부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요. 12개월 미만에서 열성 경련을 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서 뇌수막염이 있는지를 감별해야 하기도 합니다. 만약 내원 후에도 경련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혈관을 확보하고 경련을 멈추는 약을 쓸 준비를 합니다. 경련을 한 지 5분이 넘었다면 바로 경련을 멈추는 약을 주사합니다. 경련을 멈추는 약들은 대부분 진정제이기 때문에 경련을 멈추고 나서 아이들은 잠이 들어요. 잠에서 깬 후의 의식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단순 열성 경련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원을 권유합니다. 그럼 열성 경련을 하면 머리에 손상이 생길까요? 그건 아닙니다. 뇌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열성 경련을 했다고 꼭 뇌전증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 열성 경련이든 아니든, 재발을 했든 아니든, 원인이 감염 때문이든 접종 때문이든 다 상관없이 인지장애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항경련제를 예방적으로 먹이는 치료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인지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간독성을 일으키는 등 약제 자체에 잠재적인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얻는 효과보다는 잃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어서 더 이상 추천되지 않습니다. 또 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열이 나기도 전에 해열제를 미리 주는 것도 결국 열성 경련을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소아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아이가 경련을 해서 병원에 왔는데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다고 강하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경련을 했지만 단순 열성 경련이고 내원했을 때 멈춘 후이고 아이의 상태가 괜찮다면 대부분 열이 난 첫날이기 때문에 꼭 수액을 맞춰야 하거나 혈액 검사를 해야 하거나 해열제를 주사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진찰하고 괜찮은지 확인하고 상태의 변화가 생기는지를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이나 우리 아이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